교육은 그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거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유럽 가가지고 이제 교육 연수를 하다 보면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까 노력하는 걸 보지 않고 그거를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와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비난해요. 교육이 절대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가 바뀌면 교육을 바뀔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인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10년을 끌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를 하시지만 사실은 힘들게 그걸 실행해왔던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도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재환이 빛을 내려면 공무원들의 어떤 수고로운 실행과 그리고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교육활동 연계사업 10년 그리고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텐데요. 10년의 의미라면 제대로 맞습니다. 은편이 교육활동 연계사업을 시작했던 건 이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이식해온 게 아니에요. 사례가 이식되는 순간 교조와의 수준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가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근대 교육이 일본에서 이식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그 전에 우리한테 이식했을 때 당시를 벗어났는데 우리는 이식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례는 참조를 했습니다. 결과가 아닌 그 과정을 참조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사례라고 하는 건 은평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토양과 주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발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발굴된 걸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은평이 그러한 단계를 밟아온 것 같습니다. 은평의 자랑스러운 정책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은평 우리축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그 전까지는 주민들이 축제에 어떤 관객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2010년 은평 우리축제를 통해서 주민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거죠. 이게 아시겠지만 그 누리축제 100리 광장 축제인데요. 100개의 부스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직접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부스들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시민의 참여하고 행정이 지원했습니다. 이것 통해서 마을을 재발견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 지나가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내가 은평에서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자원이 은평에 있는 거 처음 봤다. 여러분들 옆을 한번 잠깐 돌아보시겠어요? 정말 은평에 좋은 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은평의 자원이고 그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것. 그게 이제 교육활동의 사업이었던 거죠. 다음에 이제 연결한 사례인데요. 일단 박성환 센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기계 보존비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구청에서 그냥 학교로만 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마을의 자원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마을을 연결시킨 거죠. 이게 사실은 2012년만 하더라도 마을과 학교가 함께 무엇을 한다는 상상 자체가 몽상이었어요. 불가능한 상상이었고 그런 것들을 마을이 가지고 있는 교육자를 통해서 공교육을 보완하고 또 구청에서는 자원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했죠. 이것 통해서 지역의 어떤 작은 생태계를 만든 거고요. 여기 이미경 대표님도 계시고 의원님 계시죠? 오은석 관장님도 계신데 정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8시간 동안 그 도시락 까먹으면서 일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되죠. 제가 아니라 그동안 함께했던 여러분들이어서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위가 잘렸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교육활동 연계사업을 할 때 그 주장했던 세 가지 원칙이 뭐냐면 비교과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사교육처럼 교육 콘텐츠, 마을의 콘텐츠가 또다시 교사와 경쟁해서 만든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지 않는 영역을 하자. 두 번째는 이것은 마을과 학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만약에 마을이 힘들고 학교가 힘들다면 안 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처음에 교육 콘텐츠의 경쟁력이 얘기했던 건 마을의 콘텐츠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화족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주장했다가 2년 지난 다음에 그걸 폐기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수월성의 기준에 마을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죠. 저는 이 콘텐츠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학교 문을 나온 아이들이 마을로 쏟아져 나왔을 때 마을에 아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상상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교육 콘텐츠의 어떤 경쟁력으로 뭔가 경쟁을 하게 되니까 약간 퇴색되는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는 마을과의 연계성을 좀 더 중심에 두겠다라고 하는 게 2014년에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찾아보면 2012년에 마을과 학교가 처음으로 만났죠. 다른 지역에서 이게 등장했었어요. 그 다음에 일반 행정에서 시작한 교육정책. 원래 대한민국은 일반 행정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고요.
일반행정은 굳이 교육성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은평구에서 일반행정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작한 거죠. 되게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온석관장님을 좌장으로 교육 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걸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게 저는 지나고 보니까 교육 거버넌스의 어떤 매너죠. 씨앗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달라진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핀란드나 이제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 북유럽이죠. 이 북유럽의 상황과 은평의 지역이 되게 비슷해요. 핀란드는 어떤 북유럽의 교육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풍성하면 지도가 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 넓은데 인구는 적고 기후는 척박해요. 그런 결핍이 생존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과 연대했던 어떤 전통들을 만들어냈고, 1929년에 보면 그 국제 세계 대공황이 오는데, 그 당시에 노동자가 사용자가 서로 막 싸우던 그런 시대에 노동자와 사회가 대타협을 했던 곳이 바로 스웨덴이에요.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 거고요. 은평 같은 경우도 보면 은평 부심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사실 부심이란 말은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인데, 은평에서의 은평 부심은 비아냥이 아니라 뭔가 은평은 다르다. 그리고 은평에서는 예전부터 지역사회 네트워크화하는 결핍의 연대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행정과 무관하게 지역이 굉장히 잘 엮여졌는데, 사실은 제가 지나고 보니까 거버넌스를 통해서 뭔가 성장을 했는데 지역사회 연대는 약간 옅어진 것은 아닐까? 거버넌스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성찰해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에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를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건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마을로 가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은평구는 최초로 마을에서 학교로 가는 어떤 정책들을 제안했던 거고요. 마을과 학교가 만나려면 학교만 마을로 가도 안 되고 마을만 학교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은평을 교육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제안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평가를 받아서 제가 교육청까지 끌려가서 2년 2개월 10달 동안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는 은평 교육자원센터를 만들어서 뭔가 방과 어부도 대항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명언으로 이제 그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을 보면 사실은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혁신교육지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센터가 생겼어요. 그리고 신나랩터와 그 다음에 가령 신심센터 생겼고요. 그 다음에 교육콘텐츠 협의도 생겼고, 은평 마을방과학센터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연결되고 면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각자 떨어져 있으면 자기의 목표가 생기고 옆으로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하나의 목표를 갖춰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바탕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우리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심력이 있고요. 변하려고 하는 원심력이 있고요. 그것이 균형을 맞추는 이 동그라미 안에서 우리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정보혁명이라고 하는데 정보의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원심력 쪽에 굉장히 많이 힘이 되고 있어요. 2017년을 기준으로 1년에 17제타바이트가 생산돼요. 이 양은 1초에 28만 편의 영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상은 더 이상 원심력과 구심력이 만든 균형의 안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밖에 있어요. 경험을 통한 확신보다는 의심과 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자부심도 생겼고, 이걸 계속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는 10년의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연계를 넘어서 우리는 관계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그 유은혜 장관님 잠깐 얘기했는데, 그분이 원하는 게 대한민국 범주의 교육 합의를 만들고 싶대요. 제가 그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범주 너무 커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일정 정도에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장하지만 책임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책임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가장 작은 단위에서 협의하게 되면 내가 주장한 걸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올바른 시민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주체와 이해 당사자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원래 주체라는 말은 스테이크홀더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 모두 계신 분들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그 소를 잡았는데 그걸 분배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스테이크를 모두 잡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주체라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민도 대한민국을 잘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되게 헛헛한 말이에요, 주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역의 어떤 교육의 이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10년 전에 교육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봤듯이 사업으로 분리되면 사업의 지침성을 생겨요. 옆을 못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까 열거해줬던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교육연구모임 버전 2를 만들어서 지나왔던 1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들을 세우고 공동의 어떤 목표를 만드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논의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 역할의 재구성. 지금까지 되게 각자의 목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사각이 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은평의 이후의 10년을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부총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열심히 달리기 위해 제가 시간을 오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에게 키우려면 온만이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시고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예요. 근데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란 당연한 걸 낯설게 보는 거고 낯선 걸 당연하게 보는 거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 얘기를 당연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의심을 시작해야 돼요. 이 말이 당연할까?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엔 마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무지개와도 감당 못해요. 감히 마을 따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한 아이의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의 모습과 마을의 모습이 다른데 서로 각자 자기의 관점으로 아이한테 꼰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마을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물어봐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으로 보는 아이들이 전부가 아닌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와 교사에 의해서 마을이라는 끈대가 등장해서 아이를 감시하는 것은 아닐까. 근데 스카이캐슬 보셨죠? 여기에서 사실은 이 엄마가 자기 딸이 어떤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막 서울대 의대를 보내고 폭주하는데 그걸 멈춘 애가 이 아이예요. 이 아이가 학원도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너 학원 안 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언니처럼 시험지 유치원에서 만점 받는데 왜 학원을 가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엄마가 자신의 폭주를 멈추고 제대로 된 길을 가요. 솔직히 제가 딸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굴 키운 걸까? 제가 학부모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학부모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현실에 대해서 아이들도 몰라요. 솔직히 미래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근데 현재 교육에 관해서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학부모예요. 사실은 우리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험이에요. 그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농경사회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프랑스에서는 만화가 9번째 예술 매체로 지정을 했어요. 최근에 10번째 예술 매체로 어떤 걸 지정했는지 아실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볼 때 지긋지긋해 하시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제가 보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북유럽을 보여드렸는데 10명이 들어야 될 나무가 있어요. 근데 북유럽은 땅덩어리 넓고 인구를 적고 기본이 척박하니까 5명이 들고 있어요. 힘들게. 되게 절박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깨가 나서 약간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아예 더 빠져요. 그럼 4명이 되겠죠? 결국 혼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결핍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이 사회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공평하게 분배하고 함께 협의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합의들을 교육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많이 논의를 하는데 교육은 그게 지속가는 것을 그럼 거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유럽 가가지고 이제 교육 연수를 하다 보면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까 노력하는 걸 보지 않고 그거를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와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비난해요. 교육이 절대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가 바뀌면 교육은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강남을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데 광장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지역 안에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내가 성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 다가가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때 그리고 그들이 모두 공정함을 위해서 노력할 때 교육을 제대로 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제가 준비한 발표의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